네. 조금 전 김세연 의원 인터뷰 말미에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 필리버스터 문제로 국회가 멈춰서 버렸습니다.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고요. 이 때문에 통과돼야 되는 법들이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민식이법이죠. 근데 서울시가 이 민식이법 통과만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자체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비와 시비 모두 합쳐서 240억 원을 투입을 해서 2022년까지 시내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걸 비롯해서 서울시정 나아가서 전국 현안에 대해서 이분께 여쭤볼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박원순 시장과 인터뷰를 시작을 하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박원순 시장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칼같이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을 해볼까요? 칼같이 그러니까 약간 좀 두렵네요. 뭔가 좀 있어 보입니까, 시장님? 네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대책은 언제부터 준비를 해오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작년 7월부터 사실 뭐 교통사고가 이 여러 가지 뭐 이런 정말 어려운 네. 뭐 사망자도 낳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일반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특히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아직 있어서 그렇죠. 여기는 전면적으로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이제 바로 어떤 실행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 CCTV를 전면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일단 예.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저희들이 노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면 이 표지를 한다든지 네. 미끄럼 방지 포장 같은 이런 안전 시설을 전반적으로 네. 설치하겠다. 네. 네. 그 어린이 보호구역의 설정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제 빠진 곳이 있다든지 구멍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혹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이제 그게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뭐 학원이라든지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은 이제 그런 쪽을 좀 게을리했던 측면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이 CCTV도 설치하고 다른 조치도 취하겠다. 네. 이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미리 준비해서 이제 미리 실행에 들어가는 거고. 네. 만약에 이제 언제라도 하여간 통과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민식이법이. 그렇습니다. 통과가 된다면 더 탄력을 받게 되는 겁니까? 뭐가 더 추가가 될 수가 있는 아니 겁니까? 일단 이게 이제 하나의 의무 규정이 되고 모든 이 정부 기관이나 또 지방자치단체도 네, 네. 그게 우선 큰 의미가 있고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국비라든지 이런 재정 지원도 가능하니까 이 모든 전국의 모든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일제히 실시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미세먼지 특별법 관련해서 국무회의 걸렸고 그 시장님이 참석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주된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식이법도 그렇고 이 미세먼지 특별법도 그렇고 모든 게 사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법률을 인질로 삼아서 네. 국회에서 지금 비적거리는 것은 도저히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는 어제 이제 국무회의에서 저는 뭐 국무회의 늘 참여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특별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너 그리고 참석을 박남춘 인천시장님이 두 분이 또 동시에 왔었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건 뭐 이제 청와대 의지이기도 하고 또 수도권 전체가 한꺼번에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실 효과가 좀 부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그 이 자리에서 이런 언급을 했던 걸로 제가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이 과태료가 25만 원인데 이거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대통령도 이런 지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사실 요청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현행 법률로 따지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그건 좀 너무 진짜 너무 그렇죠. 네. 한 10만 원 정도 선으로 낮출 수 있게. 예. 그건 이제 정부가 시행령만 바꾸면 되니까. 아, 그래요? 네, 그 법은.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미세먼지 특별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건 국회에서 아직 통과를 안 시키고 있고. 네. 그거에 따르면 10만 원으로 갑니다. 네. 근데 이제 서울시가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곳은 예. 이른바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구라는 곳인데 여기는 25만 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시행령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예. 어제 말씀드렸더니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바로 시행령 바꾸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제 기억에 맞다면 서울시가 이제 또 서울시 자체적으로 중국 베이징시인가요? 혹은 미세먼지 관련해서 같이 공동 연구하고 대책 한번 이야기해 보는 이런 어떤 창구가 마련이 되지 않았었나요, 과거에?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뭐 이 이제 자매 도시인 네. 베이징시하고 지금까지 이 기후에 관한 기후 변화 대응을 같이 해왔고요. 예. 그래서 서로 자료도 교환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계속 회의도 하면서 여러 가지 공동 조치를 취해왔고 이게 더 나아가서 지금 중국의 여러 도시들 예. 또 몽골의 울란바토르 또 동경까지 포함하는 약 14개 도시가 네. 함께 모여서 이 예. 기후변화 대책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으로 이게 해결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후라는 게 호흡 공동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장벽 칠 수도 없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예. 늘 유동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국의 영향이 어쨌든 뭐 지난번 이 한중일 이 정부의 공동 발표로도 예. 30%가 넘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점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 네. 건데 한중일 공동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몫이 32%란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32%의 책임을 중국이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걸 너무 우리가 따지면 이게 이제 사실 뭐든지 협력을 이렇게 유도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걸 무기로 그러니까 니네 좀 더 내놔, 그러니까 대책 더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좀 그러니까 강하게 푸시 좀 하세요. 아니 우리가 뭐 당연히 노력하죠. 네. 그러니까 이미 저희들은 제가 시장된 이후에 예. 이런 노력을 계속 해왔다는 것이고요. 동북아 대기질 개선 협의체라는 것도 만들어서 네.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뭐 저희들이 이걸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렇긴 하죠. 다만 예. 제가 노르딕 국가들의 대사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북유럽 쪽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도 영국에서 굉장히 산성비가 내리게 돼서 이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바람이 그쪽으로 가나요? 예. 북유럽 쪽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다양한 협의를 했고 특히 다자간 협의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사실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도 이런 걸 한번 좀 참고 한번 하시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WHO 아시아 태평양 사무소가 서울에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보건기구 같은 게 예. 중간에 나서면 훨씬 더 좀 이게 서로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알겠습니다. 것이고요.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대통령 앞에서 미세먼지 시즌제 이 공동 추진에 공감한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즌제가 뭐예요? 시즌제라는 거는 이제 네.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이게 한 일주일간 고농도 미세먼지가 그냥 움직이지 않고 정체된 상태로 예.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이때가 되면 뭐 어떤 조치를 취해도 효과가 없어요.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고농도 미세먼지가 오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단속도 하고 조치도 취해서 그 미세먼지가 그렇게 고농도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노후 자동차 특히 5등급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게 그런 예의죠. 알겠습니다. 6743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시장님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서울시 아파트값 거품 좀 제발 걷어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이건 뭐 서울시 정책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그 정책이긴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에도 이제 적용하는 방안이 나왔는데 오히려 그게 풍선 효과를 낳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서울시장으로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 문제는? 저는 뭐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뭐 고민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게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세제 중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요청하는 것이 부동산 보유세를 확실히 높여야 된다. 거래세는 오히려 줄이고 보유세를. 그래서 취득과 이 보유와 그다음에 처분의 모든 과정에서 이 부당 이득을 확실하게 환수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인해서 이익을 본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투기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유세라고 하는 게 재산세가 있을 수도 있고 종부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종부세가 일종의 보유세의 그럼 종부세를 더 강화해야 된다. 그렇죠. 그걸 강화해야 된다는 일부 거죠. 언론은 지금 집 한 채밖에 없는 은퇴자나 노인은 어떡하냐 이런 보도를 또 내놓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그럼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아니 뭐 집 한 채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부당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득을 얻는다면 물론 그 부과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아주 굉장히 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미 뭐 답이 저는 나와 있다고. 그러면 보거든요. 종부세 강화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강화가 돼야 되는지 좀 구체적인 어떤 그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자면 사람들이 계속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몰리는 이유는 자기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실수요라기보다는 이것이 가지는 어떤 이득이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투기가 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막아야 된다는 것은 전 국민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이득이 될 만하다고 하는 말하자면 그 부분을 환수하기에 족한 네. 그런 정도는 돼야 되겠죠.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이제 그 추진해왔던 잠깐 사업 가운데 하나가 이제 어떤 청년주택, 예. 였고 어떤 도심의 어떤 짜투리탕이나 땅이나 이런 데를 또 활용을 해서 청년주택을 짓고 공급하는 것이었는데 네네. 얼마 전에 민주당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청년 신도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그 보셨을 텐데 예, 예. 그런 식의 어떤 공급 갖고는 너무 그 제한이 있으니까 차라리 청년 신도시 개념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책 대안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신도시는 만들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단 네, 그다음에 여기 인프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거보다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역세권 주택 공급이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우선 역세권이니까 또 시내 한가운데고 역세권이니까 자동차가 없어도 됩니다. 지하철 타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게 서울시는 그러니까 큰 돈을 안 들이고도 가능한 게 네. 서울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도시 계획권을 이용해서 5층밖에 못 짓는 거를 예컨대 30층까지 허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자가 특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을 서울시는 환수한다는 거죠. 공공임대주택으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청년 역세권 공급 2.0을 발표했는데 그게 따르면 우리가 SH공사가 일부 또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보다 더 많은 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한 8만 호 정도의 네. 청년 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예.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하는 건 신혼부부에 대해서 부부 연간 합산 소득이 1억 미만이면 네. 다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 한 5만 쌍이 결혼하는데요. 적어도 절반 이상이 혜택을 받는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문제에서 이제 전국 현안 몇 가지 좀 그 견해를 좀 여쭈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문자 조금만 좀 올려주실래요? 한 분이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그 3319님이 시장님 응원합니다라고는 해주시면서 근데 네. 대권 지지율이 왜 안 오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제주에서 보내주셨는데. 네. 이게 뭐 전국에서 이런 응원을 해주시니까 뭐 곧 오르겠죠. 아, 그래요? 곧이 꽤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뭐 때가 되면 다 되고 지금 아직 한참 남았는데 뭘 그렇게 그러니까 초조하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모르겠네요. 이 말씀 뭐 대권 도전은 뭐 기정사실로 깔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 아닙니다. 이해했고 이렇게 또 특별히 걱정해 주시니까 그런 말씀 드렸지. 딱 까셨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장 뭐 올인해야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인터뷰를 봤더니 총선이 끝나고 나서는 대화 협상에 대한 연장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더니 이게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지금 뭐 저는 국회가 보면 정말 아수라장이잖아요. 네. 특히 자유한국당이 아까 말씀드렸던 민식이법 포함해서 미세먼지 특별법 포함해서 네. 지금 민생이 가장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네. 저희들 보면 뭐 제조업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또 자영업은 벼랑 끝에 몰려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국회가 이런 법안에 대해서 많이 합의하고 통과를 시켜줘야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나고 이렇게 될 텐데 지금 뭐 우리 이 국가 경쟁력에 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 지방자치법도 지금 완전히 1년째 지금 묶여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물론 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런 걸 뭔가 돌파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메르켈 독일 그 지금 총리지 않습니까? 그 연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기민당이고 예. 상대당이 삼인당인데 3인당이죠.
서로 사실 뭐 어찌 보면 우리나라 색깔이 많이 다르죠. 예, 서로 굉장히 다른 또 직권을 서로 번갈아 해온 이런 두 정당인데 아무튼 그 연정 합의 문건을 보니까 뭐 굉장히 두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합의를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게 대부분 다 통과도 되고 잘 협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정에 관한 논의가 이제 과거부터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연정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대연정을 한번 제안한 바가 있었던 그걸 그렇죠. 지금 말씀도 거의 맥락이 같은 것 뭐 같은데. 저는 이게 제가 뭐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고 정말 남북 관계도 어렵고 이런데 사사건건 싸우는 모습을 보면 네.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게 연정이라고 그럼-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대연정을 연정도-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그거는.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저는 정치권이 논의해야죠. 제가 뭐 이게 직접 당사자는 아니니까. 네. 아무튼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대변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냥 답답함의 토로 네. 이렇게 일단 그러니까 소박하게 이긴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느끼시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광화문 광장 얘기 잠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이건 서울시정하고도 연결이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한규총이 주도가 돼 있는 뭐 그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가 뭐 광화문 광장에서 거의 뭐 계속 집회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시장님이 이 그 광화문 광장 휴무제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혹시 이게 지금 실제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아니 근데 계세요? 뭐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관해서 보장을 해야죠. 예, 제대로 보장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예. 함부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광화문 광장 새로운 광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왜 뭐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일부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고 나서 이 5개 동을 그러니까 광화문 뒤에 있는 효자동이라든지 뭐 다 돌아봤는데 정말 주민들의 고통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입구에 그 효자동 쪽에는 그렇죠. 이게 밤새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음도 그냥 커서 정말 다들 노이로제 걸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이 입장을 이번에 많이 이야기됐는데 네. 그래서 광화문 광장도 앞으로 뭐 서울시가 관리하기보다 오히려 저는 시민기구, 시민 대표기구를 만들어서 이분들 입장에서 예. 그러면 예컨대 뭐 예를 들어서 소음도 조금 더 낮추는 이런 걸 정부에 국회에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 입장에서 적어도 광화문에 일정 시기는 좀 이렇게 주민들도 살아야 되니까 광화문 좀 쉬게 하자. 그렇죠. 그런 걸 좀 자제를 요청한다든지. 근데 서울시가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어떤 합의나 이런 걸 해나가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한 1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이건 워낙 사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님께 드릴 질문은 아니지만 지방선거를 치른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번 체감하는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송철호 울산시장이 결국은 어떤 뭐 청와대의 기획과 뭐 어떤 수사 이런 것 때문에 당선된 거 아니냐, 선거 민심이 왜곡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왔고 이게 더 나아가서 경남 다른 지역에서 있고 서울의 특정 구청장 후보에 대해서 수사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심이 왜곡됐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선거를 직접 치러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체감을 하십니까?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그거야말로 일단 뭐든지 진실이 밝혀져야 네. 거기에 대해서 해석도 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뭐 아직은 수사 중인 사건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제 과거는 달리 지금 선거법이라는 게 워낙 엄격해서 사실 뭐 저희들도 이게 때로는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아예 선거 캠프에는요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계속 그걸 따지고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선거법 때 부정선거 예절은 별로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거는 지금 수사 중이니까 네네. 뭐 그건 조금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여쭤볼 거에 절반도 소화를 못했는데 2차를 기획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시장님. 나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